모든 자유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힘껏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이 자유를 위해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제원 세미나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유경제원은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이 슬로건을 통해 본 좌익의 선동 전략, 이 세미나 주제에 맞게 우리 이동호 캠페인 전략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토론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유경제원의 실장으로 계신 조의원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서 듣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소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자유경제원 세미나에서 최근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자주 부르는 것은 그래도 그 좌익공산주의 체제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상당히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공산주의자들의 체제 전복 활동에 대응해서 체제를 지키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의 체제 전복 수단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전선동 활동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한 20몇 년 만에 다시 과거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선전선동에 있어서의 가장 원천은 레닌이었습니다.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그 러시아 인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혁명화시키고 이들을 혁명으로 동원할 것이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전선동에 대해서 레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 혁명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도입한 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고, 또 그와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주의자들과 그에 부역하는 종북주의자들이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러한 그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 전략입니다. 선전선동이라는 전략은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의 독창적 작품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인류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그 전쟁에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을 선동해서 설득해서 참여시키고 전쟁에 동원하고, 또 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 명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 전쟁의 대상인 적국 대상들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그 전략을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이 전쟁의 의지를 꺾을 것인가라는 심리전 차원에서 많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이 결국은 전쟁은 물론 물리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지만 그 상당수는 그런 서로의 정당성 대결, 내가 정당하고 상대방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정당성을 습득하는 과정이 우선 먼저 있고, 그 정당성에서 진 군대와 군인은 전쟁의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그 군대는 상대방과의 전쟁에서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승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많은 노력들이 인류의 전쟁의 역사 속에 많이 들어있고,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레닌이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전선동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획득하는 도구입니다. 과거의 이 정권 획득은 전부 물리력,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혁명, 역성혁명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고려로 넘어갈 때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갈 때 그들이 정권을 획득한 것은 대부분 다 군사를 동원해서 장수들, 무인들이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식인들에 의한 권력 획득 운동이 나타납니다. 지식인들의 총칼이 아니라 그들이 무기인 지식, 말과 선전 이것을 통해서 대중을 동원하고 그 대중의 힘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을 선도하는 공산주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중을 자기 편으로 공산주의 말로는 전취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산주의자들은 결국은 대중을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동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혁명투쟁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선전선동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의식화되지 않은 그 대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흥분 상태에서 어떤 투쟁에 나섰다 할지라도 만약 그 투쟁의 상대방의 반혁명 무력 진압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힘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혹은 상대방의 심리전 전술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의식화된 대중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의식화, 그러니까 대중들을 의식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동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 혁명투쟁에 끝까지 참여하게 결심하게 만든 그리고 결심된 상태를 의식화라고 한다면 그 의식화된 대중만이 혁명의 시종일관, 혁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투쟁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투쟁을 통해서 의식화된 대중들이 결국은 공산주의 혁명을 이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목적은 그 선전선동의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정권 획득을 기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7년도에 6월 투쟁이 있고 그리고 7, 8월에 울산을 비롯한 대기업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대중운동이 대중조직이 건설됐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 노동조합협의회가 전노협이 건설되었습니다. 87년 한국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 소수정예 자익활동가들에 의해서 주도된 선전선동 폭로를 통해서 대중투쟁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조직이 건설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지식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고 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국립기계공고를 각 도마다 만듭니다. 그 국립기계공고에는 상당히 머리 좋은 출신들이 국립기계공고에 대거 물론 돈이 왜냐하면 그 국립기계공고에는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를 지급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국립기계공고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들이 국립기계를 졸업하고 대규모 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 뭐 현대중공업이랄지 그다음에 현대정밀 그다음에 이런 곳에도 그런 국립기계공고 출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알지 모르지만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울산에서 활약했던 권영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영목이 당시 한국민주노총의 거의 그 상징적인 존재였는데요. 권영목이라는 사람도 충남기계공고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반에서 1, 2등 하던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산업 현장에 투입돼서 가 있는데 그리고 한 몇 년 지난 후에 같은 출신들 중에 대학을 간 출신들이 그 같은 공장 현장에 배치되겠습니다.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물론 간부 혹은 또는 그 근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른 관리직으로 물론 들어왔습니다. 당시 87년도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들 임금이 많이 높습니다만 당시에 현장 근로자와 관리직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4년간의 그 격차를 빼더라도 대졸 출신자와 고졸 출신의 격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사실은 그걸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기계공무 출신들의 엘리트들은 뭐 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잘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계를 다루거나 기계 원서도 잘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차별 대우에 상당히 내심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좌익 혁명가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들을 폭로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 모순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결국 모든 생산의 근원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이 노동을 착취하는 이 근본적 사회의 모순에 당신들이 있다고 폭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씩 내가 지금 차별대우 받는 것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때문이라고 자각하고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동이 마침내 87년 7월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노동운동가들이 드디어 현장 출신,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건설되고 노동조합의 연대체들이 건설되고 오늘날 드디어 한국 민주노총이라는 엄청난 노동자 조직이 건설되고 이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이릅니다. 그럼 이 과정을 쳐다보면 소수의 그 울산에 파견됐던 그 학생운동 출신의 좌익 정의 좌익 그 활동가들이 그 물론 이제 신분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그 공장에 그런 대규모 공장에 취직하려면 직업훈련소라는 게 있습니다. 각 그 공장마다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짜리 정도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배치돼서 노동운동을 하면 그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 노동 현장이 마친 퇴근 시간이나 혹은 휴일을 이용해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그 엘리트 노동자들의 접근해서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차별은 결국은 자본가가 노동을 착취하는 이 차별 사회 때문이다. 계급적 착취 때문이다라고 선동하고 결국 그 선동들이 먹혀서 87년 노동운동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 활동가들이 했던 당신이 지금 받는 이 차별 대우, 차별의 현실을 폭로는 사실 선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결국은 근원적인 것은 자본가들이 노동을 착취하는 계급사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원적 모순을 깨닫게 하는 선전활동에 해당합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소수 직업적 공산주의 활동가들의 선전을 통한 폭로 그리고 그거를 통한 선전 이것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의식을 계급 의식을 갖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그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서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선전과 선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선전활동은 거의 모두가 사회주의 나라 건설에 모두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혁명이 필수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대중을 투쟁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중을 투쟁에 일으키고 이들을 투쟁을 통해서 각성시키고 조직시키는 것이 혁명의 관건인 것입니다. 선전선동은 이러한 혁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모든 공산주의 조직에서는 선전선동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에서 차지하는 선전선동의 중요성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조직에서 선전선동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선전선동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주로 그 막스가 이야기한 것, 레닌이 이야기한 것을 주로 현재 많이 발전시켜 쓰고 있기 때문에 레닌이 무엇인가 할 것인가를 이렇게 합니다. 선전은 1인 또는 다수에게 많은 사상을 전달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설명을 해내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란 뭐예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급을 착취하는 사회다. 자본가가 노동을 착취하는 사회다. 라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 이것이 선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종북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종북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지적으로 지배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억압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를 강탈해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선전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선동은 많은 사람에게 한 개 또는 몇 개의 사상을 전달하여 대중의 정서와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모순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폭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선희 효순이가 아마 그 사건이 91년도에 있었죠. 2001년도인가요? 예. 그때 알지만 그 장갑차는 그 시야가 좁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당시 미군이 장갑차를 몰고 그 미선희 효순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지역이 커브 지역이고 그리고 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야도 좁고 반경이 좁은 커브를 돌면서 그러니까 그 구석에서 걷고 있던 그 여중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갑차에 치이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명백히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미선희 효순이가 의도를 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 걔가 미선희 씨가 거기를 걸어갈 것이라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의도가 없죠. 그러나 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중학생이 그 사고를 당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미선희 효순이 살해한 미국 놈들 몰아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동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뭡니까? 미선희 효순이가 죽은 교통사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미제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회다. 그래서 그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가지고 폭로하고 선동하고 있는, 이것이 선동입니다. 이러한 선동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한 개 또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목적하는 사상, 자신이 목적하는 세상을 가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폭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설명한다면 그건 선전이고, 그러니까 선전은 주로 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동은 뭡니까? 주로 말로, 혹은 뭐 요즘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 장치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죠. 그 두 개가 선전과 선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을 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자신이 투쟁에 대한 대상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들로 하여금 누가 당신의 적이냐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당신은 어느 세계로 가야 하느냐, 공산주의로 세계로 가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선전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팩트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중들로 하여금 불을 붙여서 투쟁으로 나서게,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이 선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중선전론이라는 책에서 강석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미제국주의의 침략상과 이건 뭐 제가 지금 그렇게 다른 게 그 책에 있는 거 인용하니까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미제국주의의 침략상과 그것을 다룬다고 치자 선정가는 먼저 미제국주의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독점의 강화, 제국주의 출현의 필요성을 예를 들면 이건 그 레닌 이야기입니다. 그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원래 그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레닌은 그 당시에 러시아는 자본주의 발전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그걸 약간 비틀어서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그 약한 고리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후에는 그러면은 현재 신식민지적 지배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그 독점이 강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 민중들이 저항에 극복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는 결국은 다른 나라로 침략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그 지속적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미국이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남한을 대소 군사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분단된 것은 미국이 소련을 향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또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진 기지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뭐 현대사 얘기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밖에도 경제적 침투를 통해서 국내에 창출된 경제 잉여를 유출해 나가고 지배 종속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이것이 선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설명을 통해서 부당한 지배 간섭을 자행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나쁜 놈들이며 이들을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주동거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주의 또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선전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생각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석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전활동이란 아까 이야기하지만 미제국주의 침략의 부당성, 이들이 제국주의고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선전가이고 그 다음에 선동가는 동일한 주제를 취급하더라도 보세요. 대중에게 가장 인상적인, 가장 널리 알려진 사실, 뭐 예를 들면 이를테면 미국이 저지른 예를 들면 강간 사건,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은 미군이 만약에 무슨 범죄를 일으면 크게 취급하고 그것을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자주를 억압하는 증거라고 이게 이제 선동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강간 사건, 그 다음에 미군 장성의 한 말, 그 다음에 이태원 등지에 나타난 미군의 범죄상 등을 예를 들 것이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활용하여 한 가지 생각, 미국은 우리에게 혈맹이나 우방이 아니라 침략자라는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온 힘을 쓸 것이다. 선동가는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애쓴 한편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은 선전가의 몫으로 남겨둘 것이다. 그래서 이 인용을 보면 선전가라 하면 어떤 일정한 논리가 수미일관되게 관철되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논리적 방식이란다면 선동은 대중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특정한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 좌익 활동가들이 어떻게 우리를 선전하고 선동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동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선이 여순이 그 다음에 우리 뒤에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광우병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멜라닌 색소, 중국 그 식품회사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멜라닌 색소를 대규모 넣은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건강을 걱정하던 그 수많은 자익 활동가들이 반중 시위에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광우병은 사실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나 뭐 뇌 송송 그건 뭐 뇌가 송송해가지고 확 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걸 가지고 지금처럼 광장을 장악하고 몇 달을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거의 무력화시키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뭐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들을 지금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고요. 생명을 해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중국이 우리가 먹는 식품에 멜라닌 색소를 넣어가지고 뭐 아주 인체 유해한 걸 독극물 같은 걸 넣었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이들이 중국을 건드리지 않느냐? 그들이 바라는 목적, 다시 말하면 반미, 그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선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미국인들이 하는 범죄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그거를 가지고 반미 투쟁으로 대중들을 이끌기 때문에. 다음으로 그 선전선동의 대상은 대중이다. 앞에 강석진의 글을 다시 봅시다. 미국 놈들 나쁜 놈이라고 홍보할 필요 없다. 폭로하라. 폭로하고 폭로하라. 또 폭로하라. 그러면 그리하여 대중에게 살례를 알려두라. 그러면 우리의 선동은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월하게 수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 때는 그 얘들 책을 우리도 한번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대중을 선전하고 선동해서 세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는 이거 2, 3학년 때 다 배운 것들입니다. 다 읽었어요. 그리고 토론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중을, 그리고 매번 집회나 시위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슬로건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나중에 뒤에 슬로건,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대중을 선동할 것인가, 우리 편을 끌어들이고 행동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맨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좌익활동가는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좌익활동가라는 기본이 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선전하고 선동가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러려면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공부한다는 사실은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들,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대중들을 분노를 조직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광장은 어때요? 그 활동가들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최근에 보면 이 광장이 적어도 소수의 활동가들이 동원됐다는 걸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초장기에 보세요. 물론 거기에 최근의 활동은 더 심각한 언론인자, 특히 보수 언론까지 동조하면서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실도 많이 밝혀진 초장기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활용했다. 그리고 몇 가지, 최순실은 뭔가 갑질하는 돈 많은 강남의 여자다.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굽니까? 자기 딸을, 갈 수도 없는 딸을 이대에 넣었다. 근데 팩트는 아니잖아요. 갈 수도 없는 게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뭐 그 정도 되면, 예를 들면 그 비인기 종목에서 금메달 딴 사람 같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동했습니까? 갈 수도 없는 애를 넣었다. 그리고 또 걔는 수업에 아예 안 갔다. 교수를 협박해서.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해가면 지금 뭐 우리가 좋아하는 김연아랄지, 그 다음에 뭐 지금 프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지금 아마 전인지 씨가 고대 다니고 있죠. 그 친구 아마 서울에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학점 준 교수들 다 지금 구속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 걔들은 필요에 따라서 누구를 악마로, 최순실을 악마로 만들고, 최서원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멀쩡하게 개명해서 법적으로 최서원인데 왜 최순실을 굳이 씁니까? 뭔가 없어 보이지 하잖아요. 선동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뭔가 머리도 모질한 여자가 뭔가 그 백을 가지고 악질적으로 갑질 활동하고 있다고 모양을 맞추려니까 최소원보다는 순실이 훨씬 낫죠. 근데 하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요, 강남에서 그 유아 유치원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년간 유아 교육을 가지고 외국 유학도 갔다 왔고,
대학교에서 교수도 했던 여자예요. 그럼 멍청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그거를 멀쩡한 이름 놔두고 최순실로 부르고, 그리고 그가 지금 있었던 예를 들면 그것을 전부 불법에 의한 강남 여자의 갑질로 만들고, 그리고 또 마지막 결정타가 있습니다. 아니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자기가 다니는 마사지 샵의 원장을 만들었다. 이거로 사람들 전부 들끓게 만들어, 분노하게. 거짓 폭로지만 여기에 사람들 전부 맛이 갔어요. 아,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자기 마사지 샵 다니던 마사지 샵 원장을 거기에 이사장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의도다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저도 그 광화문 나가서 그 정동춘 이사장이 발언한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마사지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대요. 이 양반은 서울대를 나오고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한 스포츠 박사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재활 과정이 전문인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K스포츠를 만들 만한 확실한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뭐라고 멀쩡한 사람을 마사지사로 만들어놨잖아요. 자기는 자기 부인도 한 번도 마사지 해준 적이 없대요. 이렇게 거짓 폭로를 가지고 대중을 동원했어요. 뭐예요? 그리고 최순실 머릿속에는 박근혜 머릿속에는 최순실이가 조종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를 뽑았지 최순실로 조종하라고 뽑았냐? 라고 대중들의 분노를 폭로라고 거짓 폭로로 조작했어요. 그리고 대중을 동원했습니다. 선동을 통해서 대중이 동원당한 겁니다. 전체주의 선동을 통해서. 그리고 동원당한 그 대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왜죠? 공산주의자 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석기는 양심수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석기는 뭘 받은 사람입니까?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혁명론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 노선대로 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단체다. 위배한 사상이라고 해서 통합진보당이 명백하게 해서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양립할 수 없는 단체라고 분명히 해서 못을 박은 겁니다. 근데 걔를 양심수라니. 그 양심수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훨씬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국가 권력이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해서 하는 것을 양심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양심수죠. 그러나 그들 멀쩡하게 선동한 대중들을 향해서 이석기 양심수 석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핵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전부 민중총궐기 운동본부, 지금 광화문 작년 11월부터 광화문을 지배했던 그 박근혜 퇴진 행동본부의 핵심인 민중총궐기 본부의 12대 요구사항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몇 가지 사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뭔가 일을 도왔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끔 이들에게 최순실에게 내용을 물어봤고, 그리고 알지만 그 대통령이 혼자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돕는 여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 여성이고. 그래서 그런 지난 한 3, 40년간 최순실이 해왔기 때문에 했고, 그 와중에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친하다고, 그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부 아무도 못 오게 했으니까. 그런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들락거린다는 것은 그걸 알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건 굉장히 권력자로 비쳤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뭐 접근했던 그런, 그리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지만 고영태란 날파리가 끼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그 최순실을 이용해서, 최순실 갖고 있는 대통령의 친한 거를 이용해서 뭔가 그 부당한 이득을 행하려고 했지만 전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대중을 폭로하고 대중들을 광장으로 동원한 겁니다. 이게 선전선동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게 나라냐? 나라죠. 정말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 세계 7위의 무역대기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지금 제3세계 나라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1세계 유럽의 선진국, 그 다음에 일본, 이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심지어는 군대에서 김정일 수령 만세 외쳐도 감옥 안 보내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쳐주게 돼요. 이제 지금 어쨌든 그런 인권이 보장되고 자의적이고 어떤 폭력적 지배는 일절 없는 그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인권이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최순실 건을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나라냐는 그건 뭐다?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 체제와 다른 것을 이야기. 물론 지금 광장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전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일부 그룹을 나누어서 그룹을 대중의 이제 그 광장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가장 잘 봐요. 투쟁에 나온 애들 중에서 적극적인 애들 눈여겨봤다가 이들 밑으로 잡아 당겨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역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좀 더 알아본다는 건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주장해요. 결국 끌고 들어가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혁명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80년대 그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 그리고 그들에 의한 의식화, 교육화에 따라서 오늘날 이 사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장한 수단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장악해 들어갔고 그들이 지금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 전체의 좌편향의 원인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선전선동이 있습니다. 이 뒤에 뭐 예를 들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결합은 이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맨 먼저 이들이 시작하는 거 어때요? 등록금 투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 경제적인 어떤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투쟁입니다. 그죠? 여기 지난 몇 년 전에 반값 등록금 투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밑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예를 들면 대학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고 결국 뭐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경제투쟁.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 맨 처음에 예를 들면 노동자의 권익 옹호 투쟁을 벌여요. 그 와중에서 뭘 선전하는 줄 알아요? 공산주의를. 결국 가장 근본적인 노동자를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만 가야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못 모르는 사람 들으면 굉장히 혹하는 얘기죠. 그것이 선전과 선동, 각 투쟁,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레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들이 지금 그러면 도대체 그 속에서 어떤 전술이 전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슬로건은 뭐 이렇게 그 6가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개들 책에 나오는 그 슬로건이 잘된 예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9페이지예요. 투쟁의 목표가 잘 제시된 예. 어때요? 호원책동 분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어때요?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호원책동은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87년도에 4.13 호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직선제를 거절하고 간선제로 그대로 가겠다. 헌법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을 호원책동이라고 얘기해요. 호원책동 분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그 다음에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정부 수립하자. 최근에는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등장됐기 때문에 군부독재는 안 하죠. 저희는 입에 아주 달고 다녔어요.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군부독재 타도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현 파쇼내각 총사퇴하고 거급 중립내각 구성하자. 그 다음에 파업 시위 노조 건설의 자유 쟁취하자. 그 다음에 이것 좀 보세요. 한결의 한 핏줄이 두 개 국가 웬 말이냐. 영구분단 조성하는 유엔가입 결사파. 이게 뭐냐면 91년도에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그 유엔에 가입하려고 시도했었죠. 그 당시에 그 북한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한민전 방송, 그러니까 한국민족민주전선 방송을 통해서 그 북한의 대남 방송 이걸 통해서 그 한국의 유엔 가입을 그 영구 분단 음모라고 해서 이거를 저지하라고 지령을 내렸고, 그래서 나온 구호가 이거예요. 영구 분단 조성하는 유엔 가입 결세 반대한다.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에는 뭐래요? 독점 재벌 비호하는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예요? 독점 재벌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악이죠. 자본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누가 비호하는 거예요? 권력이. 그 권력은 노태우 정부죠. 그래서 자본가와 그를 비하하는 노태우 정부를 하나 묶어서 이들을 타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당시 이런 게 있죠. 노동자는 단결하여 파업을, 민주기사는 택시기사나 뭐 이런 버스 기사를 말해요. 경적을. 그 다음에 철벽 같은 바리케이트를. 이게 이제 행동성, 전투성이 강한. 그 다음에 대중성이 드러난 슬로건도 있죠. 반대하자 노태우, 지지하자 민주인사, 군부독대 타도하고 2학기엔 공부하자. 좀 쉽죠, 말이. 굉장히 계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단군, 이거 등록금 그 동결 투쟁에서 단군일의 최대 효도, 등록금 동결로 부모님께 효도하자. 목적은 그러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각 투쟁으로 끌어내오겠다는 거예요. 슬로건은 보통 그 담겨진 내용에 따라서 전략적 슬로건, 전술적 슬로건. 전략적 슬로건은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전 시기를 관통하는 게 전략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종북주의자들의 전략은 뭐냐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거기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뭐예요? 미제에서 식민지적 착취와 자본가에 의해서 계급적 착취에 동시에 당하는 이중적 모순사에 살고 있다. 이것을 타도하는 투쟁. 왜요? 인민민주주의 혁명까지를 전략이에요. 그럼 전술은 그 단계에서 예를 들면 뭐 혁명의 고양기도 있고 혁명의 침체기도 있을 거니까 각 잘게 자른 걸 전술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는 만약에 뭐 그 권위주의 정부를 타도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권위주의 정부의 얘기를 하죠. 만약에 지금 그 자본가들이 뭔가 문제다. 그럼 자본가를 뭐 몰아내자. 하여튼 이런 잘게 나눈 단계를 전술이라 그러는데 항상 슬로건에는 그런 전략을 담긴 슬로건과 전술을 담긴 슬로건을 배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호원 철폐 독재 타도. 그 87년 6월에 나왔던 거죠. 호원을 철폐하고 독재를 타도하자. 그리고 또 곧 이에서 뭐냐면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 노조 몰아내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전략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전술적인 호원 철폐 독재 타도하는 전술과 그다음에 그 밑에 결국은 미국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벌려나가는 전략을 담긴 슬로건. 예를 들면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을 몰아내자. 이런 전략 슬로건이 항상 결합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대중들에게 지금 현재 행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향으로 가야 할지 슬로건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그 광화문 광장도 이런 슬로건이 다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전술 슬로건, 전략 슬로건이 결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슬로건, 선동 슬로건, 선전 슬로건 이렇게 나눕니다. 전략적 슬로건 예를 보면 예를 들면 현 시대는 자주성 시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체사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대다. 양키에게 굴종 말고 반미로 민족 자치권을 찾자. 이게 뭐예요?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하자는 얘기죠. 이 전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민주 세력 단합으로 민족 자주정부 수립하자. 민족 자주정부 예를 들면 그 자주적 민주정부 이거를 그 통합진보당에서는 북한이 주장한 거다. 예? 혁명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를 자주적 민주정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건 전략적 슬로건이죠. 전술적 슬로건은 뭐 예를 들면 보시면 뒤에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 투쟁으로 막아내자. 예를 들면 한미 FTA나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시장 개방에 당시 이제 미국이 계속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으면서
우리는 미국 수입이 뭐 쇠고기나 뭐 예를 들면 미국 그 양곡물들 우리는 수입하지 않는다 해서 미국이 부당하다. 당신들이 지금 예를 들어 미국 일단 무역 적자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호혜 평등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미국이 제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반미 투쟁으로 이끄는, 그래서 시장 개방 압력 투쟁으로 막아내자. 그 다음에 고문살인 중단하고 민주유사 석방하라. 민주유사 누구예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인사죠. 그 다음에 민주인사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런 것들이 전술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선전 슬로건과 전략 슬로건은 거의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숨보다 귀중한 민족의 자주권 반미로 되찾자. 멋있잖아요. 목숨보다 귀중한 민족의 자주권. 그 다음에 민족 자본 말살하는 외국 자본 배격하자. 저는 참고로 학생운동 시절에는 커피를 일절 안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메리카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편으로 또 잊어버린 게 그 영어를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영어를 아직도 잘 못해요. 선동 순돌군 있죠. 뭐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미국 반대 뭐 이런 거. 행동하는 국민 속에 박종철은 부활한. 박종철이라는 건 고문 받다가 죽은 친구를 말합니다. 뭐 열사의 뜻 이어받아 군부 독재 타도하자. 구속 전도한 처단 노태우 뭐. 그다음에 가자 시청으로. 그 광우병 때 한번 슬로건을 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국산 소고기 판매 중단하라. 아니 미국 애들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데 우리만 유일하게 이거 먹으면 국민 건강이 갑자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실은 지금 우리 미국산 소고기 먹었는데 문제됐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짓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반미 의식, 반미 투쟁을 고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돈벌이에 아이들의 미래를 팔지 마라. 어때요? 그거 상당히 정말 아이들을 끄집어서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이 먹으라고 먹고 광우병 걸려 죽으라면 죽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죠. 차를 세우고 일을 멈추고 책을 덮고 촛불의 거리로. 이걸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상황까지 이르르던 이 촛불 난동에 이르는 건 대중들이 자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역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지배하는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정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가 모여있는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유민주공화국은 자유를 지킬 각오가 있는 개인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우파혁명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끊임없이 우리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거짓된 선전과 선동을 분간하는 능력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경제원 조우연입니다. 이동호 소장님께서 방금 선동의 역사 그리고 슬로건의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슬로건의 위대함을 체감했던 게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나쁜 투표 반대 같은 무상급식 찬성 슬로건이었는데요.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장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고 싶게 해줬고 먹고 싶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고 그걸 방해하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나쁜 투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편에 있었음에도 와 진짜 저기 슬로건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우리 우익 세력의 주장은 조금 지루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민 기만 사기극,
저소득층 굶고 있다. 부자급식 통탄한다. 이게 뭐 하나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어쩐지 전투력이 조금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근데 뭐 물론 슬로건이 참신하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지루한 슬로건은 그 말이 옳든 그르든 듣기 싫게 만들기 때문에 슬로건을 잘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동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점을 잘 활용하는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잘 만들어진 슬로건은 이게 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전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선동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원래 마음은 숨기고 철저한 속임수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좌익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익들은 뭐 희망, 아름다운, 착한, 혁신, 평등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반대로 우익 정책에는 나쁜을 붙여서 정말 나쁜 정책이 아닌데 나쁜 정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나쁜 투표, 착한 거부가 있었는데요. 무상급식 탄반을 가리는 투표는 나쁜 투표고 이것을 거부하는 건 착한 행위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슬로건이 무상급식의 폐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얼토당토 않은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완이 좋다고 해도 신념이 강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인데 그래도 문제는 뚜렷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좌익의 슬로건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대로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뿐 아니라 이동호 소장님께서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효순이 미선이 사건,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그리고 뭐 사드 배치 괴담, 그리고 지금의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단어랑 자신들의 메시지를 엮고 또 부정적인 단어는 반대 진영 그러니까 우리 우파 정책에 그런 메시지를 엮는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겁한 전략인데 우리가 그냥 팔짱 끼고 서서 와 쟤네 너무 비겁하다라고 흉만 본다면 그거는 쓸모없는 비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야 생각해봐 투표가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거부면 거부지 착한 거부가 어딨어 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긴 설명을 들어줄 대중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방은 진실을 토대로 합니다. 아무리 뭐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광우병 파동도 그렇고 지금 탄핵 정국처럼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고 거짓말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실을 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진실만 믿고 계속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우리도 좌익 못지않은 슬로건을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슬로건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공을 쌓고 점점 발전해 온 것입니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계산해서 만들어낸 전략인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편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말이 맞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주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내거는 구호가 부끄러워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나부터 자유경제원에서 내보내는 뭐 보도자료 포스터, 문구 같은 걸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이제 우리도 우리 슬로건을 잘 만들게 된다면 좌익들이 뭐 아무리 휘황찬란한 슬로건을 만들어도 뭐 쟤네도 잘 만들었네라고 감탄만 하고 더 이상 속을 일은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 부서가 가장 그 핵심 부서라고 아까 이동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유경제원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